강연자로 나오신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인호 대사님. 잠시 이인호 대사님 이인호 대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여성 최초로 또 중국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KBS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애국자이시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인호 대사님을 제1회 자유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강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 강연이라기보다는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의논하는 그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하고는 전혀 이게 다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택하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우리 현대사의 쟁점들 이렇게 잡은 게 결국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서 지금 반대하는 미국 세력이 권력을 잡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그 시달렸던 데서 겨우 지금 벗어나기 시작한 단계에 있죠. 그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최근에 어제 오늘은 참 그 깊은 소식 여러 가지를 들립니다만은 사실 제가 보건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에 비유한다면 낙동강 전선까지 몰려갔다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그 정도고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험한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지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 정치 도구화하고 선전 도구로 너무도 잘 이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몇 가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이랄까 하는 것을 짚어드릴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사실 본래가 이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동서고금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고 배우기 위한 것. 그래서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인간교육, 정치교육에서 항상 역사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정치 도구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한편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어느 세력보다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자들에서 시작한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좌익들도 바로 우리의 현대사를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시각 또는 공산주의자도 못 되는 북한 김항조의 봉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식으로 이 해석을 하는 걸 알게 또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아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걸 잊고 사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북한하고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내세워서 그렇게 말은 못하면서 사실 그 방향으로 국민들을 야금야금 수용하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마지막 2달 전까지 당하던 그런 수난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요점을 이제 앓고 있고 앞으로도 좀 상당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사실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알자는 건데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영향을 갖게 마련이고 그게 전부가 다 역사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포착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고 아는 것만큼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이 사실과 해석의 차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다 같이 인정을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때 그걸 방어하려면 사실 기본 사실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말하자면 기초 역사 지식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 우리의 말하자면 역사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참 현대사에서 가장 말하자면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국권을 완전히 뺏긴 것. 1905년서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국권이 상실이 됐고 그 다음에는 45년에 해방이 돼서 18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불행히도 이 북한 정권과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참으로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대대적으로 중국의 그늘 밑에서 살아왔고 그나마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근히 살아왔지만은 경제적으로 너무도 피폐해서 사실 비근한 예로 20세기 초까지도 자기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식들 마누라를 노비로 팔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문서가 나올 정도였어요. 또 사적인 예로 우리 어머니가 4년 전에 105세 우리 세는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잘 타고나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8번째 아이로 혼자 살아남았고 앞에 7명이 다 어렸을 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병도 많이 돌고 우리나라 이 사전을 이렇게 피폐했죠. 그래서 그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기록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런 거지 같은 추한 냄새만 난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다가 조금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은 어떤 문화가 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조금 그 견해를 바꾼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우리가 조상들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서서히 그래도 몇백 년 사이에 특히 그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개항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너무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었다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민족이고 어쩌간에 사람들한테는 우선 굶어 죽고 얼어 죽지 않는 것 그리고 병에 걸려 죽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중국이 이 세를 잃고 이제 서양 열강들이 이제 침입에 당하지 못하다가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배워서 개화했던 일본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우리는 그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우리는 이완용, 매국노 하고 난리를 부리고 지금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엄격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하고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절대로 일본에 양보해서는 안 하고 죽어도 우리가 버텨야 된다 하고
그 애국자로 남아 있는 사람, 뭐 저도 저희 그 집안의 어른들도 바로 그런 그 입장을 취하셨지만은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형세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만준이 어디로 도피해서 애국운동을 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일본 체제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자강운동을 하는 것이 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었어요. 우선 살아남고 미래를 기억하면서 가르치고 힘을 기르고 한다. 이거는 우리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올 적에는 결국은 거기서 최선의 길을 택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천만다행으로 일본이 지나치게 야욕을 부리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연합군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오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깨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겠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절대 다수에게는 우선 먹고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이 이 소위 문명국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점 더 개방화되고 조금씩이나마 이제 일본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식민지 교육을 잘해서 자기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인 조선도 어느 정도는 또 교육도 시키고 개발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덕분에 우리도 또 어느 정도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소위 식민지 무슨 근대 발언이니 뭐니 해서 싸우지만은 사실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이런 그 논쟁이라고 하는 건 학자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고 사실은 저들이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틈 사이에서 우리 또 혜택을 어느 정도는 입으면서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이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령 이런 러시아에 속국이 됐던 핀란드와 이제 폴란드가 19세기에 아주 대조적인 적응을 보내고 있는데 핀란드는 작은 나라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웨덴에서 이 핀란드 땅을 러시아가 뺐으니까 그거를 핀란드 사람들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러시아 제국 밑에 다소 것이 있어서 러시아 황제를 안심시키고 그 대신 내치에 있어서는 자주권을 보호받고 이런 식으로 힘을 기르다가 러시아가 혁명에 흔들리니까 재빨리 독립국을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옛날에 한때 15세기, 16세기는 러시아를 지배하겠다고 할 정도로 또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예 그 속국이 된 것을 참지 못하고 일단 핀란드 공국이라고 해서 러시아 총독이 지배하지만 이 기초법을 그래도 인정해 줬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두 번 크게 일어났다가 결국은 완전히 러시아의 영토로 짓밟혀 버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태어나서 공산화가 되면서는 결국은 하나의 좀 위성국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 아주 큰 최근에 해방이 됐죠. 이런 것이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얼마나 국민이 뭉쳐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불행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찾느냐 고민을 할 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결국 제2단계밖에 안 갔었는데 그 당시는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등하면서 그리고 산업화 초기 시대의 그 비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누구든지 아는데 그거에 착안을 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이 소수의 이 자본가들이 남았을 때 돈이 소수의 자본가들 손에 다 몰리게 됐을 때 생산력은 넘쳐나도 분배가 안 되니까 결국 절대 다수가 빈곤해지는 그런 그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소수의 자본가들만 타도하고 나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온다. 뭐 이런 그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마수주의 골자고, 거기다 붙어서 이 karl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의 철학 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거는 역사 법칙상 그렇게 되게 돼 있다 돼 있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다음에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게 되면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남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가 하나로 뭉쳐서 이제 전복을 시키고 나면은 모두가 자기 능력껏 기여하면은 필요한 것만큼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세계 마지막 후발 국가들, 즉 그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한 그 최초의 나라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보다도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나중에 중국이라든가 늦게 나온 나라들이 더 그 메시지에 그 매혹을 느끼고, 드디어 러시아에서는 이 짜르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없었지만 속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디어 그 혁명이 성공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망국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소위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대안이 일어났고, 공산당 운동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지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선동술이, 그리고 그 이 대중을 기만하는 그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 약자에게 대한 그 강력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럴싸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닌은 아주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 같은 그 이 남의 나라에 짓밟혀 있는 약소 국가의 지식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한 그 보수의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한쪽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죠. 그런데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보다 훨씬 더 정말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였고, 이 말로는 이 약소민족의 그 자결권이라고 하지만 승전국들의 이 식민지들은 누가 감히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1차 대전에 승전국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동양의 나라 중에서는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중국이 덩치는 컸어도 그 미개해서 무너지는 속에서 결국 동북아의 질서를 책임질 세력은 일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영미 모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를 윌슨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도 기대를 걸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에서 윌슨에게 직접 배우고 그 집에 초청까지 받는 그런 그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만 박사조차도 그 윌슨 대통령의 실제 국제회의를 주재할 때 자기 말발을 어떻게 내세워서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애국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 매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커밍턴이라고 공산주의 국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1921년에 이 약소 민족 그 대표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열었는데, 그때 이 전체 그 참가자들이 한 140명인가 얼마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들이 제일 수가 많았어요. 60몇 명이 참가했고 중국인들이 40명, 일본인들이 10여 명,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지금의 그 현실을 현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제대로 문제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에서 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쓰면서 이승만 박사를, 미국에 계신 이승만 박사를 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초빙을 했지만 벌써 그때는 러시아 쪽에 의존해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이동기 같은 그 세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벌써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이런 두 가지의 갈래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 더해서 지방색도 있었고, 또 무슨 아직도 근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히 민주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큰 갈래가 그렇게 그때부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임시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락할 때 이 편지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부통령이 되신 그 이시영 박사께 연장자신한테 썼는데 자기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맡더라도 미국에서 활동을 그냥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미 열강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독립을 찾을 수 있지. 이 아시아에서만 활동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짝 임시정부에는 누구 또 이 총리를 든든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일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수락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 박사는 아시다시피 뭐 제가 여기는 대부분 아는 분들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뛰고 넘어갑니다만은 한학에 통달해서 과거에 도전을 하다가 이 과거제도 합격하기 전에 과거제도가 갑오경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다른 길로 구국운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시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왕정제 폐지 운동에 연루됐다는 걸로 투옥이 됐다가 또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종신형까지 받고 궁극적으로 5년 7개월을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학문적으로 동양의 고전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거기에다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감옥에 서서부터 서양의 모든 중요한 책들을 다 섭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박사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었지 특별히 공부한 적이 없다. 이 좌파들이 하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저 나름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하늘이 내신 그 인재고 저는 지금 세계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게 이겁니다. 즉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하는 기여했던 그 정치인들이 다 이승만 박사하고 동세대 분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시고 처칠이 74년생, 독일의 아데나우가 76년생, 김구 선생이 76년생, 스탈린이 79년생, 일찍 혁명하고 돌아간 그 레닌은 1870년생. 하지만 그 1870년대 태어난 분들이 산전 수전을 다 겪고 1, 2차 대전을 겪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다가 인류가 멸망한다, 공멸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평화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위반하는 세력이 생기면은 무력으로도 응징한다고 하는 조치까지 만든 그 유엔의 창설이었어요. 이런 그 거장들 가운데서 이승만을 저는 지력으로나 도덕성이나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칠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또 참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영국 귀족의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몰락한 왕족의 후예, 그건 뭐 왕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전혀이시는 수룩하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왕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하는 데 대한 어떤 죄책감,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동서양의 학문을 완전히 꿰뚫고 불과 5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 그것도 최고 병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의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론인데 이 전시의 중립국 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논문인데 그게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나와서 교재로 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그걸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그런 하버드나 프린스턴 출판부에서 나와서 교재를 쓴 얘가 이과는 있지만 문과는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험으로 와서 감옥살이 하면서 고문까지 받는 그런 경험에서부터 세계 최정상급 인사들하고 교류를 했고 그래서 학문 동서양 다 경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영문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말보다 더 유창하게 말 쓰면 더군다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신 한문으로 80세가 넘어서도
아름다운 한시를 쓰셨습니다. 6.25 때도. 그런 아주 특이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런 분이 결국은 이 공산주의 쪽이냐, 이 자유민주주의 쪽이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지 우리 민족의 앞길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일찌감치 공산주의는 안 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그 1923년에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박사학위를 나왔다 미국했지만 결국 일본 사람들 등살에 피신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와이로 가서 사람의 힘부터 길러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교육운동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때 1923년에 이미 공산당에 당부당하고 그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당시 세계 굴지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때요. 아직 공산주의 실험이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딱 요약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의 강점은 뭐냐?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다수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건 내 이상이기도 하다. 나도 바로 그런 목표로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공산주의의 그 이상이나 이상으로 봐서는 같습니다. 실천할 방법은 틀렸다. 이 박사는 벌써 보셨어요. 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면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고 거기다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국가나 민족을 경시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 생산력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방법은 틀렸다. 그때 벌써 이론으로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립을 위해서 소련의 힘이라도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만약에 애국에 도움이 된다면 공산당하고는 타협하지 못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하셨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골자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도 그건 틀렸다는 걸 굉장히 일찍부터 아셨던 분이죠. 그러나 해방구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애국적인 동기에서 소련의 힘을 빌리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공산당의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던 박헌영이나 또는 조봉환이나 그런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국가 건설에 같이 힘을 합친다면 같이 일할 것이 못할 것이 없다. 박헌영하고도 3번이나 만나셨고, 조봉하면 아시다시피 기용해서 농지개혁을 이루셨죠. 이승만 박사는 말하자면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자유니 무슨 평등이니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셨어요. 그 실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섰을 때 그때 이 대통령 인사 말씀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아직 이르다, 지금 공산당이 이렇게 발개를 치는데, 그렇지만 나는 자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분은 또 아시기를 기간 산업 같은 것, 또 일본 사람들이 남겨간 적산이나 이런 거를 처분하고 하는 데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틀을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면서 만들어 내시면서도 또 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라는 걸 또 아셨던 분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지 내각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으로는 좋지만 우리나라는 이조시대 때 백성으로 살았다가 정치가 뭔지 이 개념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데 바쁜 것이 대부분이었고, 몇몇의 지식인 또는 정치 지도자 이외에는 민주주의고 자유고 이런 개념조차 없었죠. 저 자신이 사실 36년생이죠. 해방된 다음에쯤에
처음으로 자치라는 말, 자유라는 말, 뭐 이런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면서 결국은 그 이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국민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꽃을 피게끔 교육을 의무화해서 바로 평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끔 하시는 그런 조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학문에도 연등하시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 러시아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잘 나갔던 거는 바로 정부가 나서서 일찍부터 노동자에게 이로운 맞은 여러 가지 무슨 연금제도라든가 뭐 등등 해서 소위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혁명을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이미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안으로 밖으로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우여곡절 끝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인구 비례로 선거를 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해줬는데 그것만 관철됐으면 우리는 분단이 될 필요가 없이 통일된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소련은 김일성이라는 배례를 세워가지고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선거보다는 공산당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남북한을 다 차지하는 접경이지 자유의사를 통해서 선거를 하다 보면 나만이 인구도 많았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소련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분단을 획책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읍에서 우리도 임시정부 같은 것도 세워야 된다 이런 그 발언을 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때는 이미 북한에는 46년서부터 인민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소련의 계도 아래서 벌써 공산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토지개혁, 뭐 인민군 창설 등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임시정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빨리 우리가 독립을 선포해야 된다 하셨고 김구 선생도 1947년 말까지 12월 바로 초까지는 거기 동조하셨어요. 그분도 어디서나 연설해서 전라도 하나가 남더라도 우리가 그걸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목소리를 세계에 내서 나머지를 우리가 통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불행히도 그 장덕수 암살 사건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 그 틀어지고서는 남북 협상을 한다고 가셨죠.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이 소련하고 미국의 결정에 달려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즉 국제정치적인 그런 테두리를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었고 해방도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타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잊혀지고 있고 마치 김구 선생은 사심이 없어가지고 남북한 합친 그 통일정부를 만들려는데 이승만 박사는 사심에 놀아나서 뭐 반쪽 정부를 만들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같이 통합된 정부를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유엔을 통해서 만들어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못했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불행히도 좌익이 아니시고 그 우익투사셨는데 이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환상을 가지고 북한을 가셨는데 그분도 남겨놓은 그 비망록에 보면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 대사하고 공사하고 그 대화한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그때는 이미 북한은 헌법을 만들어 갖고 스탈린 조목조목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지금 서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배우고 살았지만 그 후 좌파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잊혀진 거지만
이미 이 소련의 헌법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있었을 뿐더러 김일성에게 보내는 이 지령들이 이미 문건으로 다 나와 있어요.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 그래서 이 김구 일행이 와서 남북 지도자 회담이 오면 성사되면 확대 회의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결정하고 축소 회의, 소위 사김 회의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는 이런 걸 결정해라. 다 소련이 바로 유엔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 뭐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왜 소련은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느냐? 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그 점조직 구성으로 돼서 적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가 완전히 공산화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누가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탈린의 지령에 복종한다는 얘기였어요. 즉 세계 공산당은 모두가 다 소련하고 합쳐서 그게 이제 모체죠. 그러면서 이제 지령이 내려가면 암암리에 그 지령을 다 수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김일성에게 보내는 글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공산당원을 당원에게 공산당의 순회, 소련 공산당 서기장 요셉 스탈린이 보내는 그런 이제 문건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선포한 다음에 북한이 9월 9일 날 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겉으로는 김일성님에게, 김일성 씨에게, 그리고 정중한 문건으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식의 문건으로 해요. 그러나 뒤로는 공산당 지령으로는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정식 수교를 하자고 요청할 때다, 이런 지령까지 내리고, 완전히 괴뢰지 우리가 과장해서 괴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북한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공산권이라고 하는 동유럽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애국자를 내세워서 전후 사태를 수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은 공산당이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9월 15일에 이스만 박사, 김구 선생이 귀국도 하시기 전에 그분들 의견 묻지도 않고 인민위원회 정부라는 걸 선포하고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고 김구 선생을 내무 책임자로 발표를 했어요. 조선인권가 어디에 나왔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인민민주주의 정부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던 애국자들이 하는 정부구나, 이렇게 오인하도록 그런 식의 것이 다 묻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 역사 교사 노릇을 했지만은 그 실증주의 사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역사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시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낫다 하는 식의 어떤 풍조가 있었어요. 불행히도. 그래서 이 최근사를 못 다루고 있었던 면이 있고, 또 이 한 가지는 소련 공산당의 주안점은 아주 처음부터도 소련 안에서조차도 이 선전-선동, 아기트프로프라고 하는데 이 선동과 이 선전이 그 정치적 생명선이라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르크스의 공식에 따르더라도 공산주의 이상이 달성되려면은 이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단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생산력이 풍부하니까 돌아갈 것이 넉넉할 때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되는 건 아니라는 게 거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소련은 아직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자기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전과 선동으로 이걸 감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거의 예술적인 경제라도 그쪽을 발달시켰고, 더군다나 공산당이 불법인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반공국가로 있으면서 이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오늘 이제 고영주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박정희 정부 때서부터 특히 공산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끔 모든 걸 금서 목록을 해서
공산주의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히 비판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실이 불미로운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학생 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박정희 때부터 지식인하고 정권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학생들은 항상 그저 정권 파도 하면은 모든 게 다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할 시간을 완전히 놓쳤죠. 사실 대학 4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시기인데 정권 타방하면 다 끝나는 줄 알지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이 공산주의 문제가 어떻고 하는 것도 공부할 틈도 없었고 뭐 공산주의뿐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 문학적으로 여러 모에서 사실 삶이 무엇이라는 것,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고민할 겨를이 없이 정치화가 됐었어요. 거기다가 공산주의에 대한 문헌을 전부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적인 공백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선전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미명 아래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하도 저는 전공이 러시아 사상사였는데 처음에 이 강의를 하면 무슨 러시아 혁명하면 무슨 혁명을 찬미하는 강의가 될 줄 알았다가 나는 혁명이라고 하는 제때 개혁을 못해서 결국은 내란으로 치닫게 되는 불상사가 혁명이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일주일이면 다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80년대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내 강의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도 절반 이상은 내가 말한 거나 읽으라고 준 책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안 배우고 전부 다 운동권 교재라고 하는 이 선동에 나온 것들만 배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 지금 이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들으시겠지만은 이 전 세계가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지은 북한을 무슨 민족 대표 세력으로 보면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봤던 이런 풍조가 우리 대학 사회에서 생겼던 겁니다. 우리 역사가 현대사의 굴곡이라고 하는 건 근본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 돼요. 좌파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이제는 얘기하기가 쉽지만은 그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책임을 진 그런 세력이 그리고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했느냐?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8년에 민주공화국을 생겼을 때 이건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큰 옷을 이승만 박사께서 어렵게 외국 사람들 돈을 얻어서 지어서 우리한테 입혀놓으셨지만 우리 몸이 그걸 채울 만큼 크지는 못했어요. 정신력도 그래요. 저 어렸을 적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우리가 이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가부장제가 철저해서 시아버지 말씀이라면 모든 건 내지 무슨 자기 의견이 있을 리가 없고 또 국민의 80% 이상의 문맹이었으니까 시골에 편지를 보내려도 대소방에 가서 편지를 쓰고 이런 나라였어요. 사실 이런 데서 여성에게까지도 한꺼번에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이 서양의 같은 경우에 몇백 년 걸쳐서 남자들도 재산이 있고 그 보장에 뿌리가 있다는 게 확실한 사람들한테만 참정권을 줘서 조금씩 그 참정권 범위를 이제 확대해 가다가 나중에 여성들에게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좋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 1970년대 들어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48년에 형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형식하고 내용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적어도 제가 느끼기로 해방 1세대 분들은 1세대 때 워낙 고생을 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찾아야 된다 하는데 상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그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공산주의자들하고의 싸움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에게는 사생활이 따로 없었죠. 이건 완전히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전부였죠.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그 당시에 국민하고 국회의원들의 수준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육 수준이 일반 국민이 이런 정도면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게 점점 나라가 발전은 거꾸로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에 입후보 한 사람들 3분의 1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못돼 갔어요. 그래도 뭔가 나은 사람 선거제도라는 것이 모두가 볼 적에 이 사람이 제일 맞다 우리를 대변하기 이게 선거의 본래 정신인데 그것이 그 중간에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4.19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4.19라고 하는 게 워낙 먹고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크게 일었고 또 선거의 경험도 없는데 이걸 하니까 또 욕심 있는 이 정치인들이 그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그런 주변에서 이 무리수를 두어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던 게 4.19입니다. 그때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것이 그거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국민의 죄인의식이 이만큼 생겨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훌륭하다. 그런데 제 개인의 의견은 그때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대통령 사임하라 한 거는 저는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 씨가 돌아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당선이 됐던 분이고 그분은 어느 모르나 개인으로 무슨 대통령을 더 해야 할 그게 있던 분이 아니죠. 그분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승산이 있으니까 놓지 않고 주변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뿐이고 또 그분이 계셔서 그냥 잘못된 부통령 선거만 제대로 했으면은 박정희 장군 같은 분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질서가 일단 무너져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회를 휘어잡을 힘이 없었고 바로 잠재에 있었던 그 신공 세력들이 또 다시 발언해서 뭐 남으로 가자, 뭐 북으로 오라, 북으로 가자, 남으로 오라 등등 하면서 무질서해지니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 장군 같은 분들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물론 지식인으로 당연히 비판을 했고 지금도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비판할 겁니다. 형식으로는 이게 민주주의를 좌절 수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내준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한 분이에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형식하고 내용의 괴리가 이렇게 생겼고 그뿐더러 그런 형식에 맞지 않게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그 대치 상황에서 그전까지 그나마 있었던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소위 이 사이비 군사 독재 같은 체제가 돼서 거기서 엄청난 이 국력 낭비, 불상사가 일었던 겁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참 그 불행해지고 죄인이 됐던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는 6.25였습니다. 6.25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느냐, 미군이 북한을 초토화했다, 어디서 무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데 전쟁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건 순전히 김일성의 야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그건 불가피한 전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군단 점령을 했다가 통일이 되도록 유엔이 결정했는데 소련이 그걸 못하게 해서 우리가 양쪽으로 시대가 갈라졌던 경우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연합군이 독일이 다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분단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내고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반대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졸라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김일성이 져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누가 전쟁을 일으켰고 왜 일으켰느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김일성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습 6.25를 당해서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이걸 직접 보고 서울서 3개월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몰려 일사후퇴란을 할 때는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퇴각할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은 이제 죽이고 가고, 그 전에 다 쓸만한 사람 다 북으로 끌고 가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공주의자들이 됐어요. 일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그 사람들은 수세에 몰렸고, 참 개인으로는 고충이 많았죠. 또 그 전에 바로 나라 세울 때부터 북한 쪽에 섰던 사람들은 이 선거를 방해하려고 가진 짓을 다 했고, 해왕구 대구 폭동에서부터 제주 이 여수 순천 등등 쭉 그 공산주의들이 개입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세우지 못하게 한 사건들이 연속이 있었습니다. 대구 폭동 같은 건 물론 밀란의 소지가 없지 않죠. 늘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기만, 그거를 항상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거를 비밀 회색을 확대시킵니다. 소련이 그 당시에 500만 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구 폭동에 투입을 했다는 그 증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라를 세운 것인데,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양민을 학살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박헌영 사진이요 커다랗게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죄인이 되어 있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4.19로 가서, 4.19는 의거였는데, 즉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일어났던 것뿐이지 대한민국을 뒤엎자는 것이 아닌데, 그 후 슬쩍슬쩍해서 4.19 혁명이 됐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뒤엎는 거거든요. 우리 현대사에서 제가 보고 때 제일 유일하게 의미 있는 혁명은, 성공한 혁명은 대한민국 건국이었어요. 단순한 건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주권자가,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됐고, 일제시대에 살고 또 미군 정치하에서 살다가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누가 봐도 모범적인 헌법을 가진 그런 체제가 됐으니까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뭡니다. 다만 사람들이 일어나서 피를 흘려야 혁명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싸워서 결국 우리 소원을 대신 달성해 준 겁니다. 제대로 물리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그 체제를 제대로 발전시켰으면은 사실은 이 4.19도 5.16도 5.18도 없었을 텐데, 그게 잘못된 거를 고치자고 학생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드러나 있던 것이 4.19였고, 분명히 의거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칭찬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대통령 물러나라 한 데서부터 결국은 이 불순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해방 당시서부터 자기들이 이제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모든 걸 미국의 이익에 맞게 해야 하는데, 미국은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세력이었지만 우리의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이 일치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싸울 때 항상 계속 싸우셨고, 특히 반공 문제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질러서 가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버겁게 생각을 하다가 52년에도 한번 갈까 했었고, 6.25 때도 그걸 4.19 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승만 박사도 그걸 감지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괜히 학생들만 더 희생이 된다 생각을 하셔서 물러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얼만큼 처절한 싸움을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4.19가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분들은 최연소였던 부흥부 장관, 40살 된 신은학 씨까지 다 서대문 감옥에 가서 살아나오지 못할 줄도 모른다고 7살 먹은 아들한테 네가 가장이 되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승만, 이기봉 씨 가족은 자결을 함으로써 책임을 졌던 거죠. 그만큼 이 책임감도 그 당시엔 상당히 있었고 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정말 또 그 부정부패가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발간된 책이 김창룡 장군이라고 이 군대에 스며드는 공산주의 세력을 집권하는 데 앞장섰다가 이 좌우의 모든 비난을 받고 40세에 암살당했던 분의 회고록이 나왔는데, 정말 그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가 공산주의자들을 그 뿌리를 추적해서 뽑아낸다는 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거에 반만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아주 그 성공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 게을렀고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걸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군대에서 동원하는 방법 같은 것이 급하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짓들을 또 많이 했어요. 마침 대민 정책을 적진에 대한 정책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어리석음도 있었고 또 반공 정책을 한다고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전부 다 불온서적화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걸 알아야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공산주의하고 싸울 텐데 서양에 기본적으로 반공인 사람들이 만든 연구소까지 불온서적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불온서적 명단이 비공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정말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의 이익하고 공적인 이익하고 연결이 됐을 때 힘이 나는 거지 무슨 누구는 참 성인군자가 돼서 자기 이익은 다 죽이고 공익만 취하라고 그렇게 있게 하는 것도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그런 특이한 인물들이 더러는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사적인 이익하고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노력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은 전부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얘기만 하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않고 철저한 책임감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직이 전부 다 먹을 자리로 인식이 되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언론도 정치인들도 누구 한 사람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할 사람을 하나 뽑아서 장관을 시켜서 나라 살림을 하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자리 왜 혼자만 먹는 대통령도 나눠 먹는다 하는 식으로 이게 좌만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우리들도 잘못됐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주 기본 어린 시절 교육부터 새로 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자면 너무 많이 제가 고영선 대표님 시간까지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끝이겠습니다.